열심히 살아온 인생인데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요즘 들어 저의 인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꺼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로 60하고도 넉 달을 더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젊어 보인다, 기운이 좋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요즘 들어 머리가 복잡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성실하다 못해 약간 답답할 정도로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만수야, 젊을 때 한 번쯤 사고도 치고 그러는 거야.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모든 걸 계획하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다행히 굶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한 달 한 달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사실상 가게를 운영하신 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정을 주다 못해 거의 퍼주는 스타일이셨죠. 이모, 이거 깎아주세요. 그래. 거기 사탕 하나 더 가져가. 손님이 올 때마다 덤을 얹어주셨고 그렇게 나간 물건들이 장부에는 마이너스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허튼 돈을 쓰지 않겠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문방구에서 딱지를 사서 내기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용돈을 받아서 딱지를 사고 서로 맞붙어가며 한 장, 두 장 모아갔죠. 만수야, 너도 딱지 한 장만 사봐.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완전 대박이야. 친구들은 눈을 반짝이며 딱지를 추천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난 딱지 살 돈으로 연필 한 자루 더 사는 게 나아. 결국 친구들은 제 딱지를 빌려서 자기들끼리 놀았고 저는 멀뚱멀뚱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친구들은 재미있게 놀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돈을 써서 뭐하나. 연필이 훨씬 유용한데. 그때부터 저는 필요한 것만 사고 재미로 돈을 쓰는 걸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자란 저는 당연히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결국 회사에서도 가장 성실한 직원이 되었습니다. 입사 후 저는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회의 준비는 철저히 했고 보고서는 단 한 번도 지적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 상사의 잔을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만수씨,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면 재미가 없어. 네, 저는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인생이라는 건 가끔은 즐길 줄도 알아야 해. 부장님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30대 땐 너처럼 살았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젊을 때 즐긴 게 추억이 되더라. 인생은 재미도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재미보다는 안정이 중요하지 않나. 여전히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젊을 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면 나이 먹고 무조건 고생하고 힘들게 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안 쓰고 안 먹고 살면 노후가 든든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주변을 살펴보니 저처럼 아무런 투자도 없이 무조건 저금만 하면서 오직 예금만 믿고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선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이었습니다. 1차로 고깃집에서 배를 채운 뒤 2차로 조용한 술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들 술 한 잔씩 들고 근황을 이야기하던 중 영철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요즘 주식 안 하냐? 순간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주식이라 사실 친구들 중 몇몇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었습니다. 주식, 내가 그런 거 관심 있었냐? 제가 물었습니다. 아,
예전에는 나도 관심 없었지. 근데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한 방 맞았다. 한 방 맞았다고 망한 거야. 영철은 피식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니, 반대야. 대박이 났지. 이번에 내 계좌에 찍힌 숫자를 보면 그냥 웃음이 나온다니까. 친구들이 술잔을 내려놓고 영철을 쳐다보았습니다. 대체 얼마를 벌었길래 그러냐. 2천만 원이 1억이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술잔을 놓아버릴 뻔했습니다. 뭐 2천만 원이 1억이 됐다고? 야, 장난치지 마라. 말이 되냐? 진짜야. 테슬라 주식 샀거든. 테슬라.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전기차 만드는 회사. 하지만 제가 알기로 테슬라는 주식이 엄청나게 출렁이는 기업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오르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떨어지기도 하는. 야, 너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었냐? 제가 물었습니다. 맞지.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안 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영철은 소주 한 모금을 들이켜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영철은 주식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주변에서 하도 위험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아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주식, 그거 도박이야. 괜히 했다가 돈 다 날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주식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미국 주식 관련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일론 머스크, 전기차가 세상을 지배할 것 선언. 처음에는 그냥 흥미롭게 읽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을수록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망설였습니다. 야, 나 주식 한번 해볼까? 네가 너 주식 같은 거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말이야, 테슬라라는 회사가 너무 괜찮아 보여. 야, 그거 위험해. 망하면 네 돈 다 날아간다.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철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작은 돈으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큰 돈 넣지는 말자. 그냥 2천만 원만 넣어보자. 문제는 주식을 산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철이 테슬라 주식을 매수한 바로 다음 날 주가는 5%가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고 영철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너무 걱정돼서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계속 주식 차트를 확인하고 뉴스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7%였던 주가가 3%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지? 처음엔 단순한 반등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로도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몇 개월 후 영철이 처음 샀던 가격에서 2배가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제야 영철은 깨달았습니다. 주식은 하루 이틀 보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2년이 지나자 테슬라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영철이 넣었던 2천만 원은 1억이 되었습니다. 영철은 요즘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펀드에도 투자하고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조금씩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야, 만수야. 너도 이제 한번 해봐라. 네 돈 그냥 은행에 묵혀두기만 하면 뭐하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식을 안 했던 이유는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철은 그 위험을 감수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겁쟁이라는 것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동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원래 돈이 많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부동산과 주식을 동시에 했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야, 나 완전히 거덜났다. 뭐, 너 돈 많지 않았어? 있었지. 근데 지금은 없다. 왜? 무슨 일이야? 주식에 너무 욕심 부렸어. 남들이
이거 오를 거야 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갔거든. 근데 그게 하필 다 떨어지더라. 친구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 같은 사람이 왜 그런 걸 다 했냐?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남들이 다 한다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았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섬뜩했습니다. 나도 지금 남들 하는 걸 보고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 기호랑 영철은 운이 좋았던 거고 동식이는 운이 나빴던 겁니다. 역시 나와 주식은 맞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더군요. 그리고 또 얼마 후 그날도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삼겹살과 소주 한 잔으로 시작된 자리.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각자의 근황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야, 다들 요즘 별일 없지? 뭐 똑같지.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기호가 조용히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요즘 출근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분위기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뭐? 출근을 안 한다고? 야, 너 회사 관뒀냐? 기호는 피식 웃으며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니, 회사를 관두진 않았지. 하지만 더 이상 회사 월급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어. 그게 무슨 소리야? 기호는 천천히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건 10년 전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나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고 은행에 넣어두며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대학 후배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소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후배는 반갑게 맞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선배님, 요즘 부동산 투자에 관심 없으세요? 부동산. 아휴,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제일이지. 그때 후배가 피식 웃으며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 이제 좀 바꿔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5년 전에 3억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기호는 무심코 종이를 받아들었고 거기엔 신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변동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3억이 7억으로. 기호는 순간적으로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 3억짜리가 7억이 됐다고? 네, 선배님. 이게 바로 부동산이죠. 은행에 넣어둬봐야 연 3% 이자인데 아파트는 몇 년 만에 2배가 넘게 오릅니다. 기호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이건 운이 좋은 경우겠지. 괜히 잘못 샀다가 값 떨어지면 어쩌려고. 선배님,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보면 출렁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특히 개발이 확정된 지역이면 무조건 오릅니다. 그 말을 들었지만 기호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호가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기 시작하자 주변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야, 요즘 집값 꼭지야. 지금 들어가면 너 피 본다. 차라리 주식을 하지. 부동산은 덩치가 너무 크다. 잘못되면 대출까지 떠안아야 해. 그냥 안정적으로 살아. 월급 모아서 차근차근 노후 준비하는 게 답이지. 기호는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건가?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안전한데. 하지만 어느 날 후배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송도 신도시 34평형. 지금 사면 몇 년 뒤에 최소 2배 갑니다. 기호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느낌이 달랐습니다. 내가 너무 겁먹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그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결국 기호는 송도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당시 가격은 3억 원. 처음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잔고에서 목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니 불안했고, 대출까지 끼고 투자한 것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거 괜히 했다가 안 오르면 어쩌지? 하지만 이미 계약한 이상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기호는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시세 4억 5천만 원. 그는 얼른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제 아파트 가격이 4억 5천이라고요? 네, 고객님. 근데 아직 개발이 다 안 끝나서 더 오를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기호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것이 이제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자 그 아파트의 가격은 6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3억 원에 샀으니 3억 5천만 원을 번 것입니다. 그 이후로 기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월급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야, 부동산이 진짜 답이야. 은행, 주식,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확실한 지역 하나 잡아서 묻어두면 돈이 된다니까. 그래도 부동산은 큰 돈이 필요하잖아. 대출 끼면 돼. 어차피 부동산 값은 계속 오르는데 대출 이자 정도는 금방 갚아. 그는 최근 또 다른 신도시에도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양권도 하나 샀다. 2년 안에 2배 오른다. 기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사이트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송도 아파트 가격 변동 내역을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3억이었던 게 6억 5천까지 올랐네. 만약 그때 나도 기호처럼 부동산을 샀다면 지금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기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저는 뭔가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식은 여전히 저에게 어렵고 불안한 영역이었습니다. 주가는 하루아침에 폭락할 수도 있고 제가 투자한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은 달랐습니다. 집이나 건물은 적어도 내 눈에 보이잖아. 어디에 있는지 직접 가서 볼 수도 있고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최소한 제 손에 남아있는 자산이 있었습니다. 이거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이후 저는 자꾸만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뉴스를 볼 때도, 심지어 퇴근길에 창밖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근처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할까? 상가 같은 건 어떻게 사는 걸까? 예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것들이 이제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부동산 투자에 대해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갭 투자, 분양권 거래, 재개발 투자 같은 생소한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게 있었나?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조금씩 읽다 보니 생각보다 단순한 원리도 많았습니다. 갭 투자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서 적은 돈으로 큰 자산을 갖는 투자 방식이고, 분양권 거래는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계약서를 사고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투자, 재개발 투자는 낡은 주택이나 건물을 사서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하나씩 정리하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은행에 넣어둔 적금과 퇴직금을 합치면 꽤 큰 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대출까지 끼면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점점 기대가 커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지금의 제 상황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월급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예전에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월급만으로는 큰 자산을 만들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호가 투자한 아파트는 3억에서 6억 5천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월급을 모아봐야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렇게 빠르게 돈을 불리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제야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친구들이 하나둘씩 부동산과 주식 같은 투자에 뛰어들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거듭하던 어느 날, 저는 결국 노트 한 권을 꺼내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예전 같았으면 투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스럽고 무서웠을 텐데, 이제는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만약 내가 부동산 투자를 성공하면, 그 생각을 하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부동산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상가를 사게 되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 일이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아내와 아들, 딸의 반대도 심했습니다. 여보, 대출까지 받아서 굳이 이걸 사야 해. 아빠, 부동산 투자 요즘 위험하다던데. 하지만 이미 저는 되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기회야. 기호도 그랬고, 부동산 투자라는 건 결국 땅과 건물을 가지는 거니까 절대 손해볼 리 없어. 저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을 가지게 되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나도 건물주야. 물론 대출이 있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상가에 세를 내주고 그 월세로 대출 이자를 갚으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도 돈이 남았습니다. 대출이 있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 결국 건물 재산도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니 손해볼 일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1%도 없다는 생각에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월급이 아닌 돈이 돈을 만드는 구조, 이게 진짜 돈 버는 방법이구나. 그동안 저는 성실하게 회사에 다니면서 한 푼 두 푼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월세가 들어오니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했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인데 돈이 들어온다고 함부로 쓸 수는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어차피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잖아.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처음에는 단순한 외식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비싸다고 생각해서 안 갔을 식당도 이제는 거리낌 없이 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한우 먹을까? 아빠가 쏜다. 좋은 레스토랑 가자. 그리고 어느새 자동차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소형차만 타고 다녔는데 이참에 한 번쯤 좋은 차를 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중형 세단을 계약했습니다. 점점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않았던 것들도 이제는 고민 없이 결제했습니다. 새 옷, 새 시계, 최신형 스마트폰. 나는 이제 건물주니까 이 정도는 써도 괜찮아. 그동안 저는 평생을 아껴 쓰는 습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습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요즘 좀 많이 쓰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돼.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여유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행에서 날아온 안내문을 보고도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자 조금 오르는 거야 당연한 거지. 그래도 월세에서 이자 내고도 돈이 남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자가 오른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월세를 받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상가에 있던 세입자들이 하나둘씩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장님,
저희가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월세를 좀 늦춰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요즘 매출이 반토막이 나서 월세를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한두 달 밀려도 결국 낼 수 있겠지. 하지만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자가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도 함께 커졌고, 거기에 불경기까지 겹쳐 매출이 줄어들자 가게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첫 번째 세입자가 가게를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가게를 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나가겠다고? 아니, 그럼 월세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무슨 수로 월세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둘씩 가게를 빼겠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요즘 손님이 반으로 줄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몇 달 사이 상가의 절반이 비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곧 새 세입자가 들어오겠지. 하지만 예상과 달리 새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기가 점점 더 나빠지면서 가게를 열겠다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기존 세입자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텅 빈 가게들은 채워지지 않았고, 월세가 들어오지 않자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냐?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제가 이제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단순히 건물을 산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준비 없이 투자에 뛰어든 제 자신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오랜 관심과 경험 없이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결정을 내린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한 푼 한 푼 아껴가며 저축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갑자기 일확천금을 꿈꾸며 큰 돈을 벌겠다고 덤빈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만약 제 성격대로 천천히 신중하게 조사하고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 저는 더 진지하게 따져보고 꼼꼼하게 분석했을 것입니다. 세입자들의 업종은 안정적인가?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가? 불경기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충분히 했더라면 같은 건물을 사더라도 더 나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간적인 욕심과 기후의 성공 사례에 눈이 멀어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세입자들이 떠나고 건물은 비어가고 대출 이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주변 상가들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제 건물 역시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결국 저는 건물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매입할 사람이 없었고 결국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동안 저는 돈을 잃을까봐 평생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욕심으로 한순간에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 돈을 다루는 것이었구나. 건물을 판 후 저는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큰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소신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처럼 남은 인생도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쓰러질 수도 없잖아요. 잠깐 한눈을 팔았을 뿐 평생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처럼 저의 본 모습을 찾기로 한 것이랍니다.